안녕하세요. 자, 오늘 모의고사 문제는 한 중급 정도 되는데 난이도는 지문이 좀 길어서 다소 어렵게 느껴진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익숙한 지문들이 많고 또 올해는 실제 시험이 2차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어렵게 나올 차례입니다. 올해. 작년하고 반대로 출제됩니다. 작년에 쉬웠던 과목은 올해 어렵고 작년에 어려웠던 과목은 올해 쉬우니까 이 공인중개사법은 어렵게 나올 예정이니까 다소 지문이 길더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1번 문제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면 공인중개사법이죠. 제3조와 시행령 제2조에 중개대상물이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이것은 오로지 개업공개사만이 직업으로 중개업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이며 일반인이 이를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형벌 대상입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로서. 1번에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법정 중개상물이 아니라도 자동차 매매 중개업을 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래도 중개대상물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율하고 있지만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자동차를 매수신청대리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이 중개대상물인 아닌 자동차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 3번 이 법 제1조에 규정된 목적 중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요. 4번 오로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개업공개사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예, 공인중개사법상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공인중개사법상이니까 다만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서 신탁업자나 이런 경우는 특수법인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등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가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했으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상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로 등록하지 않아도 법원 경매물건의 매수신청대리 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법인인 개업공개사만 가능합니다. 즉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곧바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그만둘 때도 같이 그만두어야 합니다. 매수신청대리 업무만 휴업하거나 매수신청대리 업무만 폐업할 수도 없습니다. 매수신청대리를 폐업하고 싶으면 중개업을 폐업해야 되고요. 중개업을 폐업하면 매수신청대리 절대적 등록 취소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를 휴업하고 싶으면 중개업을 휴업해야 되고 중개업을 휴업하면 매수신청대리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개업하고 매수신청대리는 같이 해야 됩니다. 매수신청대리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번에 그래서 5번이고요. 2번 문제 중요하죠.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1번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습니다. 제가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 세 개를 비교하는 표를 내드렸는데 주택임대차위원회와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답니다. 필수기관입니다. 그러나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습니다. 기억이 틀렸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올해 신설됐습니다. 리언은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시험 응시여사를 철회하여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료의 60%를 반환하여야 한다 했는데 몇 퍼센트 반환합니까? 예,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60%를 반환하고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50%를 반환하죠. 그래서 니언도 틀렸습니다. 기억도 틀리고 니언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7명 이상 11명 이내가 아니라 제외가 아니고 포함이죠. 예,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올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을 보면은 출제 위에는 중개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험 시행기관장이 임명 위촉한다 했는데 출제 위원은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맞습니다. 리얼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3개 틀렸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얼 4개 틀렸네요. 지금 현재 4개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미음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의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직접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음은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시도의사가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는 시도조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다만 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업의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격증 재교부,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다만 청문하고 자격 취소할 때 청문, 그 다음에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증 재교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 취소, 세 번째 자격 정지,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었을 때 자격증 반납, 네 번째 자격증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 그 다음에 청문, 자격 취소할 때 청문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한 때 의견 진술 기회 부여가 있습니다. 전부 자격증과 관련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그런데 청문하고 의견 진술 기회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자, 그래서 비업도 맞고요. 시업,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 취소 처분은 취소를 위한 청문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한다. 예, 그렇습니다. 청문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합니다. 청문, 의견 진술 기회는. 자, 그래서 틀린 게 몇 개입니까? 틀린 게 기역, 니은, 디귿, 리얼. 4개가 정답이죠? 4개. 틀린 거, 옳은 건가요? 옳은 거네. 예?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죠? 틀린 게 아니고 옳은 거니까 3번이 답이네. 제가 문제를 잘못 봤네요. 그렇죠? 기역, 니은, 디귿, 리얼 4개가 틀렸고요. 맞는 게 밑에 3개네요. 예, 죄송합니다. 답이 4번이 아니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이니까 저는 지금 잠깐 틀린 걸로 봐가지고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판례 틀린 것인데 무자격자가 부동산 유서라고 하는 것도 유사명칭에 해당된다 했는데 최근에 한 석 달 전에 대법원 판례가 부동산 카페라는 이건 최근 판례입니다. 시험에 안 나왔죠. 부동산 카페라는 명칭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못 쓴다고 최근 한 3개월 전에 판례가 나왔어요. 부동산 카페라는 용어도. 부동산 유서 대표라는 말을 못 쓴다는 말은 이미 출제됐고요. 부동산 카페라는 말도 요즘 카페, 블로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동산 카페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된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이런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3번의 1번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은 3번의 2번 판례는 이게 읽어보셨으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둘이 동업을 했어요. 자격증 된 사람, 사무실 얻은 사람 2명이 동업을 하다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보통 사무실 돈 내고 얻은 사람을 사장이라 하거든요. 내부적으로는.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되겠죠. 그런데 그 사무실 돈을 투자한 사람이 자격증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갈 때는 인감도장을 놔놓고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럴 경우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냥 그 돈 낸 사람한테, 돈 된 사람한테 말도 안 하고 자격증 떼버리고 그냥 폐업 신고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고소했어요. 고소한 게 아니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저기 무등록 개업공개사 중개업하고 있다. 조사해가지고 처벌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한 사람은 말도 안 하고 자격증 뗐다고 그냥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어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 왜냐하면 그 잘못이 기책사유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돈을 투자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돈 된 사람이 사장이니까 사장이 그 자격증 있는 사람 밖에 나갈 때는 도장도 못 가지고 나가게 하고 두고 가게 했기 때문에 기책사유가 그 돈을 댄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방해죄가 아니다. 자격증 그냥 말 안 하고 내리뿌리고 그냥 폐업 신고하고 도망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3번은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면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을 받지 않냐고 컨설팅 행위에 수반하여 부동산을 중개한 사실은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비록 주된 업무는 컨설팅업이고 거기에 부수하여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을 하는 이상 등록을 해야 된다. 안 하고 하면 무등록 개업공개사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번이 틀렸습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와 보수약정은 무효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와 보수약정은 무효이지만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아닌 일반인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웃집 사람 한 건 중개해주고 중개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그건 유효합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란 말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죠. 예, 그런 건 안 되지만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무등록 개업공개사의 보수약정은 무효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이 그래서 4번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 5번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에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였을 뿐 불법행위 가담하지 아니한 개업공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쫓아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하면서 이를 참작해야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개보조원이 직원이 1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판례는 의뢰인도 직접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떼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 50%를 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이게 판례예요. 그래서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100% 과실은 없습니다. 지금 통상 판례가 대법원까지 가면 거의 50%예요. 의뢰인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자, 그래서 답 4번이 되겠고요. 지문은 길지만 이 판례들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 취지는 좀 보셔야 됩니다. 아마 다음 문제에는 좀 지문이 짧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임목이 벌채되어 변제기 전에 사전 경매되는 경우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고 그 경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요. 2번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만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별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3번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여러 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4번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일물 일권주의 예외로서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며 또한 중개상물이 됩니다. 따라서 재단에서 분리된 공업소유권만 따로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 임목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목 등록을 먼저 해야 되고 공장재단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장재단 목록을 먼저 작성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토지, 건물 등기할 때도 건물을 등기하려면 먼저 건축물 대장부터 만들고요. 토지를 등기하려면 토지 대장부터 먼저 만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답 4번입니다. 4번,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는 4번이 가장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중개하는 일은 거의 없죠. 모든 시험은 현업에서 일어나는 거 위주로 출제된다고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 보더라도 40문제를 출제하면 40문제 다 중요하진 않아요. 항상 안 중요한 게 한 4문제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좀 4번은 비교적 안 중요한 편입니다. 5번 등록 기준 이거 반드시 90% 이상입니다. 출제될 확률. 지금 4번 빼고 다 확률 높아요. 출제될 확률. 물론 이 문제 똑같이는 출제 안 됩니다.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이 제가 뭐 한 15년 가까이 강의하면서 보면 수업 들을 때 대답은 잘 하시지만 집중력이 약해가지고 나중에 실제 시험에 가면 약해요. 왜냐면 문제를 근성으로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에 틀린 것을 보면은 답은 3번입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며 임원 가로 안에 대표자 포함한다. 이게 틀렸죠? 제외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총 임원이 3명이라면 이 중에 공인중개사는 최소한 몇 명 이상 해야 됩니까? 최소한 여기서 대표이사 1명은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나머지 2명의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여야 되죠? 2명의 3분의 1은 0.7명이니까 사람을 0.7로 쪼갤 수는 없으니까 0.666인데 1명 돼야 되고 대표자 1명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그럼 2명은 공인중개사여야 되겠죠? 대표자 포함이 아니라 제외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해야 됩니다. 상법상 회사는 5개입니다. 주식회사, 합자, 한명, 유한회사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반드시 주식회사이어야만 한다. X입니다. 그래서 자본금 7천만 원인 주식회사도 등록할 수 있다. 오죠, 그거는? 예, 5천만 원 이상이니까요. 그 다음에 2번,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게 질문 올렸던데요. 여기서 사원이라 하면 아무 말이 없어도 한 명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해석하면 유한 책임 사원은 주식회사의 일반 사원하고 같은 거고요. 여기서 그냥 사원이라고 하면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하고 이는 주식회사의 임원하고 같은 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아무 말 없이 사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평사원이 아니라 한 명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임원과 동격입니다. 자, 그러면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연수교육은 뭐예요? 연수교육 대상은 개업공개사 및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이런 게 아직 출제된 적은 없는데 아주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모든 임원이 다 받으라고 했으니까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은 받아야 되지만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만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자격증 있는 임원만 연수교육 받습니다. 연수교육은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실무교육 대상은 되지만 연수교육 대상은 아니라고요. 근데 자격증이 있는 임원은 실무교육도 받아야 되고 연수교육도 받아야 되겠죠? 오늘 교육제도 문제 또 뒤에도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출제됩니다. 교육이 5가지입니다. 중개 실무교육, 경매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중개사고 예방교육 5개 있죠? 이 5개 교육 비교해서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0문제를 풀어도 정확하게 한 문제 한 문제 전부 다 교과서나 찾아가서 내용을 파악하면서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그냥 이거 답만 보고 가면 또 틀려요. 다음에 나오는 문제도 80% 이상은 여기 중복돼요.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 또 틀린다고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하면.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고요. 4번은 건축물 내장에 기재된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는데 가설 건축물에 기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가설 건축물은 안 되고요.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내장에 없습니다. 근데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내장이 없다 하더라도 준공검사,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축물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됩니다. 5번에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가 6가지가 있습니다. 중개 외에 6가지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삿짐센터 알선할 수는 있지만 직접 이삿짐센터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를 상대로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6가지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입니다. 중개업 외에 6가지는 겸업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다.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기준이 없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에 의하면 건축물 용도 분류에 의하면 중개사무소는 이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입니다. 물론 판매시설에서도 가능하다는 게 유권 해석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상 건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어도 중개사무소를. 오피스텔 같은 데서는 가능하겠죠? 중요합니다. 5번도. 답 3번이고요. 6번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데 등록 취소되고 나면은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데요. 법제 10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 중요합니다.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17년 연속 출제됐습니다.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는데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예외가 3가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 예외 3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사망이 있고요. 두 번째 법인 해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격 사유. 결격 사유로 인해서 등록 취소되는 경우,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 해산하면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3년 지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됐으면 그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파산 선고받고 등록이 취소됐으면 등록 취소되고 3년이 아니라 복권 결정이 돼야 됩니다.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돼가지고 등록이 취소됐다면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는 게 아니라 피한정 후견인 취소 심판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데 그 등록 기준에 미달해서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3년 지나기 전이라도 등록 기준만 갖추면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고요. 1번은 2번에 있는 결격사유, 2번도 결격사유, 3번도 사망, 1번이죠. 사망 해산. 그 다음에 4번 등록 기준 미달 다 해당되죠. 예외죠. 5번은 3년 지나야 된다고요. 1, 2, 3, 4번은 여기 예외에 해당된다고요.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법제 10조 제1항 제8호에 있습니다. 법조문을 여러분이 휴대폰 가지고도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보시면 직접 법조문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번에 5번이고요. 7번 사무소 이전과 관련해서 틀린 것은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분사무소와 관련된 것은 분사무소 관련된 것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등 업무 정지. 분사무소 등록 취소는 없죠. 주된 사무소만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사무소 휴업 신고, 분사무소 폐업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인장 등록, 그 다음에 분사무소 지도 감독, 그 다음에 분사무소 중개 보수. 모두가 아니고 6개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고요. 6번 질문 많이 들어오는데요.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써도 되고, 하려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되고 분사무소 관할 등록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고요.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합니다. 분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합니다. 중개보수는 중개행위를 한 시도조례입니다. 그래서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가 되겠죠.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 물론 주택인 경우, 주택 외라면 시도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 되겠죠. 중개보수만 분사무소에서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고요. 지도감독은 둘 다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해당 관청입니다. 뭐 지금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런 요령을 묻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하다 보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40문제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틀린 거 찾아보는데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딱 그것만 알면 또 다르게 내버리면 다 틀리잖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분사무소 관련된 거 나오면 전부 다 비교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프린트는 이미 다 내드렸습니다. 과거에 자료에. 그래서 프린트 보고 비교하는 걸 꼭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사무소 이전도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죠. 사무소 이전 신고 반드시 출제되는데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사무소를 만약에 강남구로 이전했다면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전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두 가지입니다. 등록증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원본을 제출해야 되겠죠. 노원구에서 받은 등록증을 반납하고 강남구에 가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등록증 원본입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제출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데요. 송부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등록대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 신청 서류, 세 번째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서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최근 1년 걸. 그 다음에 분사무소인 경우 만약에 노원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강남구에 분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강남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경기도 군포시로 분사무소를 옮겼을 경우 이 분사무소를 옮겼을 경우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여기다가 신고를 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무실 이전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3문제인데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며칠 이내 처리기간이 7일 이내입니다. 처리기간은 7일 이내고요. 처리기한 뭐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게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와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가 있는데 관할구역 밖으로 갔을 때는 재교부고요.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는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는 끝입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지금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전과 관련된 거 다 했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전 신고 의무 위반하면 7번에 2번이고요. 그 다음에 8번 8번은 4번입니다. 만료 7일 되기 전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변경하면 미리 하면 됩니다. 미리. 그래서 8번에 4번이 되겠는데요. 휴폐업 신고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죠. 휴폐업도. 자, 휴업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폐업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재개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변경 신고가 있습니다. 변경 신고가 있습니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고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즉 전자문서는 불가능하다. 폐업 신고는. 근데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등록증 미반납이다. 따라서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신고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모두 미리 신고합니다. 미리 신고하면 되고요. 모두 서식은 하나입니다. 이 네 가지 신고서 서식은 하나의 서식에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월 초가 무단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면은 3월 초가 무단 휴업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6월 초가 무단 휴업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나서도 3개월 안에 업무 개시 안 하면 휴업 신고해야 되고요. 휴업 신고도 안 하고 업무 개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죠. 휴업 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하는데 폐업 신고도 반납하는데 업무 정지는 반납하지 않죠. 따라서 업무 정지는 반납도 안 했기 때문에 업무 정지 됐다고 신고도 따로 안 했기 때문에 업무 정지 끝나고 나면 재개할 때도 신고 안 해도 되죠. 휴업은 반납했기 때문에 재개할 때 재개 신고하고 재개 신고하면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이. 휴업 신고도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 중개업에서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리 신고해야 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는 휴업을 한 때에는 사후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라면 2번 신고해야 되겠죠?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에 미리 한 번 신고하고요. 3월 초과하려면 또 사후에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한 번 더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혹시 제가 실수하는 거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가만히 있으니까 다 맞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더 실력이 있을 수 있어요. 저보다. 자, 그래서 8번에 4번 7일 전이 아니라 미리 하면 된다고. 미리. 하루 전에 해도 되고 이틀 전에 해도 상관없어요. 미리만 하면 된다. 사전 신고다. 아까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신고했죠? 요거는 사전 신고입니다. 협회 지부 지회 설치 신고 사후 신고입니다. 제가 프린트 옛날에 다 내드렸어. 신고, 사전 신고, 사후 신고.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법인의 겸업 제한인데요.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답은 주택, 상가, 분양 등입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주택, 상가, 분양 등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다 가능하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든 아니든 건축법상 허가 대상이든 아니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이든 아니든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4세대든 24세대이든 240세대이든 상관없다고요. 1000세대이든 미분양이든 분양이다. 미분양 처음부터 분양된도 가능합니다. 미분양 안 돼도. 자, 그래서 4번이고 1번은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가능하죠. 그 다음에 2번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3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은 개업공개사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겸업제한 위반되니까. 5번은 이삿짐 센터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요. 알선하는 것만 돼요. 이삿짐 센터 소개하는 것만 돼요. 중요하죠. 이것도 90% 이상입니다. 출제될 확률. 여기에 있는 것만 정확하게 다 이해해도 80점 받을 수 있다 이 말이 실제 시험에서. 답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10번 옳지 않는 것입니다. 판례인데 판례는 한 번만 읽어보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업무상 행위의 개념은 단순히 권리의 덕실병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므로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에게 맡겼던 계약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중개업과 관련된 행위로 봐서는 아니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판례는 중개업무인지 아닌지는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조원이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떼먹고 도망가는 것도 중개업무에 해당되므로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오히려 판례는 지문이 긴 거는 차라리 쉬워요. 오히려 지문 짧은 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일부 아까 나가신 분들은 지문이 길다고 짜증난다고 가시던데요. 올해 중개사법 어렵게 나옵니다. 지문 긴 것도 연습해야 되고요. 분명히 말하지만 올해 오히려 뭐 어떤 강의하는 분은 공법 40점 받고 중개사법 80점 받으면 합격한다. 올해는 오히려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올해는 중개사법, 제가 다른 과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개사법은 분명히 어렵게 나옵니다. 작년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셨던 제가 교수님들을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박사과정에서 제 지도교수도 출제위원입니다. 물론 올해는 잘렸습니다. 작년에 합격은 출제위원 들어갔는데 두 문제 이의 신청이 됨으로써 2년간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계학과 교수가 들어와서 작년에 어렵게 나왔던 과목은 올해 쉽게 내라고 계속 주입을 시키고요. 작년에 쉬웠던 과목은 올해 어렵습니다. 수능시험도 해마다 마찬가지죠. 올해 쉬웠던 과목 내년에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중개사법이 쉬웠기 때문에 올해 어렵다는 점을 아시고요. 좀 길더라도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11번. 예, 전속중개계약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자, 1번 틀렸습니다.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무조건 50% 주는 게 아니죠.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비용 들어가는 게 없으면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래서 1번은 무조건 50% 준다고 해서 X고요. 2번은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이고요. 3번이 답입니다. 7일 이내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합니다. 물론 비공개 요청한 경우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의 인적사항은 무조건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개해야 될 내용 7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9가지,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7가지 비교해야 되고요. 거래계약서, 금융계약서 비교해야 되고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사항 10가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5가지 암기하면 2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11번에 3번입니다. 자, 12번 옳은 내용이라고 했는데 1번은 상태에 관한 자료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하죠. 권리를 이전코자 하는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임차인한테 어떻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합니까?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코자 하는 의뢰인한테 벽면 상태, 도배 상태,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환경 조건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 요구에서 기재하는 사항을 세부적 확인 사항이라 하고요.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본적 확인 사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뭐 학교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이런 거는 세부적 확인 사항 아니죠. 개업공개사가 알 수 있잖아요. 경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나 좀 전에 말했지만 벽면 및 도배 상태,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환경 조건, 실제 권리 관계 이런 것들은 세부적 확인 사항이 될 것입니다. 자, 2번은 설명하거나 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가 아니라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됩니다. 불응한 경우.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인 설명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해줘야 됩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의뢰인이 등기 사항 증명서를 떼보면 건조당 채권 제고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였다. 안 되죠? 떼보면 알 수 있지만 무조건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자, 면적 100제곱미터입니다. 하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보여주면서 100제곱미터 맞죠? 이렇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도 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도 역시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되죠. 그러나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주택 공시가격 이런 것들은 설명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설명서에 기재는 하여야 합니다. 기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속중개계약서에 공시지가는 정보를 공개하라고는 되어 있는데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또 공시지가를 적는 날은 없습니다. 서식이 한 문제 출제됩니다. 12번에 3번이고요. 13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표준계약서, 거래계약서에 관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신설된 게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 표준 서식은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 상가 권리금 표준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질문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법무부 장관 처음 들어본다?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 처음으로 들어보는 거 올해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 상가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거래계약서 공인중개사법상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쌍방교부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정설정증명서류, 쌍방교부고요.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2개만 3년 보존이고요. 나머지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고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이죠.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대장 모두 5년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되지만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 의무 없습니다. 2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 적으면 자격정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 적으면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도 정리 다 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3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중계약서는 행정형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 이중사무소는 상대적 취소 또는 임의적 취소, 이중계약서도 임의적 취소. 그러나 이중지급을 가지는 것은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처벌 대상은 아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법 제14조에서 규정된 6가지 업무 외의 업무를 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짓 다운계약서 적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다. 맞죠? 포상금은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또 어떤 분 인터넷에 이런 질문을 올렸던데 기소유예, 선고유예 포상금 받습니까? 묻던데 둘 다 받죠? 기소유예, 선고유예 다 받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받는다 했습니다. 공소 제기라는 것은 재판에 회부하는 겁니다. 재판에 회부해서 판사가 선고유예를 하든 집행유예를 하든 벌금을 선고하든 징역을 선고하든 모두 포상금 받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해도 받습니다. 무혐의 죄가 없다 해도 무죄를 선고해도 포상금 받아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한 이상. 자, 그래서 13번에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5번이 답입니다. 다소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물건의 변경도 변경 신고 대상이지만 물건의 추가 또는 교체의 경우 포함한다가 아니라 제외입니다. 추가 또는 교체는 제외입니다. 여러분들이 틀린 거는 다시 한번 교과서 등을 참고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1시간에 20문제 풀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정확하게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추가 또는 교체는 제외합니다. 물건이 추가되면 만약에 추가된 물건은 변경신고가 아니라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또는 교체는 제외합니다. 자, 변경신고, 해제신고.
변경신고, 해제신고, 정정신청. 요거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조금 교과서 보시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변경신고는 등기법상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하고요. 해제신고는 거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정정신청은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법정서식이 없다. 법정서식이 없는 게 정정신청서, 거래계약서, 그 다음에 중개보수영수증,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법정서식이 없죠?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법정서식 없습니다. 거래계약서 법정서식 없습니다. 법정서식 없는 것도 출제됐습니다. 세 개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X입니다. 할 수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변경신고, 해제신고, 정정신청 모두 다 할 수 있다. 정정이라는 건 처음부터 잘못 적 거예요. 오타. 100제곱미터인데 1000제곱미터에서 동그라미 하나가 틀렸으면 법정서식 필요 없고요. 그 신고 필증에다 정정사항을 고치고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14번에 5번이고 15번 부동산 거래 신고 틀린 것 답 2번입니다. 아마 올해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올해 주택거래 신고는 이미 국회에서는 폐지됐습니다. 다만 시험 공고일 현재 대통령이 공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출제할 수 있어요. 안 나올 가능성이 많기는 합니다. 주택거래 신고제도는 이미 폐지됐기 때문에. 다만 법적으로는 내더라도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는 15일 계약일로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상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60일이 아니라 15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16번. 가장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위의 경우 위임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이게 처음에는 신분증에 자필 서명을, 신분증에다가 이름을 직접 자필로 적어가지고 제출해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위임장에는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이어야 되지만 신분증은 자필 서명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16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에 2번. 신고는 방문신고가 있고 전자문서가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반드시 본인만 해야 되죠. 방문신고는 본인이 하거나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본인의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하러 가는 사람의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번에 2번이 답이고요. 17번 옳은 것은 했는데 기업, 개업공개사는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업무 개시 전에. 니은은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서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법인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되고요. 개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되죠.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신고서 서식은 3가지입니다.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공인회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틀렸네요.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틀렸고 답은 3번인데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숫자가 7일, 10일, 3년, 5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나왔던 숫자 중에서 물론 나머지 숫자, 올해 특히 신설된 숫자 중요하죠. 중개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7일 전까지, 연수교육은 며칠까지? 연수교육은 며칠 전까지 통보해야 돼요? 연수교육은 20일 전까지 통보해야 되죠? 20일이 아니고 2개월. 제가 오히려 헷갈리는 거. 여러분들 더 잘한다고.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2개월. 2라는 숫자 20일이 갑자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2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2개월 60일, 1개월 30일도 비교했습니다. 60일 좀 전에 이야기했어요. 60일하고 2개월만 한번 볼까요? 60일이 조금 전에 했던 60일 뭐가 있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일로부터 60일.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상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해야 되고요. 취득세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고요. 그 다음에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가태료 이의신청 60일 이내고요.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의하면 지목 변경 신청 등 60일입니다. 2개월 보겠습니다. 2개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임원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면 절대적 취소. 그 다음에 고용인을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하면 업무정지.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공개사업 운용 실적 2개월 이내 공시해야 됩니다. 국토법에서 포상금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해야 됩니다. 연수교육 통지가 중요하죠.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연수교육 7일 전까지 통지했죠. 올해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자, 2개월 60일 했고요. 30일, 1월 이런 숫자들 비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빨리 하려 하다 보니까 저도 뭐 자꾸 소리가 나오는데 17번의 답 3번입니다. 18번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이라서 틀렸죠? 자, 2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보정 효력이 만료되는 즉시가 아니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됩니다. 개인기업공사는 1억 보정 설정하지만 3억 손해 입혔으면 3억 다 배상해야 되죠. 보험회사 1억 배상하면 나머지 차액 2억 자기 돈 가지고 배상해야 됩니다. 5번은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는 게 아니라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공제는 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하고 공탁이 부족분을 보전하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19번 타당하지 않는 것은 금지행위. 답은 4번입니다. 상가 분양대행하고는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죠? 왜? 분양대행이라는 것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에 대한 중개를 하고 받는 돈이 중개보수잖아요. 그래서 분양대행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합의를 해서 받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 19번에 따라서 4번이 되겠습니다. 금지행위 7가지가 있습니다. 금지행위 매무, 수거, 관직, 상투. 저는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이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모두 다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했을 때에는 업무 정지할 수 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격 정지. 매매를 어불하는 행위,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어불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금지행위 출제되죠. 그래서 19번에 답 4번입니다. 분양대행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자, 20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20번 개업공개사 갑은 아파트 매도인 A와 매수인 B가 5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함과 동시에 그 아파트를 매수인 B가 다시 A에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임대차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였다. 개업공개사는 보수를 각각 받을 수 있다. 틀렸죠?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기회 동일 당사자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이 맞습니다. 3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B는 금인받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금인이 생략되죠? 금인받은 것을 의제되잖아요. 금인이 의제되는 게 3가지. 주택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5번은 무자격자가 중개해도 거래계약은 유효하죠? 매매계약은 유효하고요. 다만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2번이 답인데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지금 갑이 어디 거기 보자. 매도 개업공개사 갑이 아파트 매도인 A네 A. 매도인 A가 1월 1일 날 하고 그 다음에 7월 1일 날 B한테 팔았어요.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다시 7월 1일 날 B한테 팔고 그 자리에 A가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죠. 그러면 이거는 1월 2일 날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다음 날 대항력을 취득하죠. 왜냐하면 이때 주민등록은 세입자로서의 주민등록이 아니다. 무조건 주민등록이 됐다고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 관계를 매개로 주민등록이 되었다는 것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7월 2일 날, 즉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죠. 이 문제 여러 가지를 지금 복합적으로 낸 거잖아요. 요즘 융합형 문제가 나와 여러 가지를 섞어서 묻는 문제 생각을 많이 하도록 20번의 답이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21번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